어느 날 취미로 사진 촬영을 즐기셨던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찍은 사진을 모아놓은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가족 스냅 사진도 있었고 풍경 사진도 꽤 있었습니다. 저도 쉬는 날에는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가 꽃이나 나비, 새 같은 자연을 찍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나 봅니다. 그중 기억나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아버지와 둘이 어딘가에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크면서 점차 아버지와의 관계가 험악해졌는데 그 사진을 보고 있자니 사진을 찍을 당시에 제가 느꼈던 감정과 행복이 되살아났습니다. 과로로 쓰러지기도 하고 부모님을 간병하느라 고생하는 와중에도 사진을 본 그날 이후로 저는 어렸을 때의 행복한 순간들을 가끔 떠올렸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으며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게 되면 미워하거나 싫어하게 되는 일이 생기니까 그런 감정의 소비가 싫다는 거지요. 하지만 아무리 인간관계가 불행의 근원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과 관계 맺지 않고는 살아가는 기쁨이나 행복 또한 느낄 수 없습니다. 일로 성공하는 것만이 살아가는데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일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니까요. 어린 시절의 행복감에 필적할 만한 기쁨을 느낄 수 없다면 일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영부영하는 사이 부모님은 나이가 들고 조금씩 늙어갑니다. 그리고 과거를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자식인 나를 못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식으로서 모른 척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닥친 현실을 인정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지만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모님과 마주할 수 없습니다. 늙고 병든 부모님에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람은 어쩔 수 없더라도 부모님에게 늘 사랑받았던 사람이라면 부모님이 아직 젊고 건강할 때 이런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모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아니, 나를 알아보지 못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 어머니는 49이라는 나이에 뇌경색이라는 진단을 받고 30여 년 전에 아버지와 저희 남매를 남겨둔 채 서둘러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뒤로도 오래 사셨지만 생애 마지막에는 알츠하이머병을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원래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플라톤의 저서를 번역하는 등 고대 그리스 철학을 연구하다가 젊은 시절에 아들러 심리학을 만나 이와 철학을 병행해서 연구해 왔습니다. 사실 연구라기보다는 아이들과 함께 시행착오를 겪는 나날을 통해 배워온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요코하마에 혼자 살고 계셨는데 어쩌다 집에 오시면 저와 아이들의 관계에 대해 충고하시곤 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의 생각과는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우려와는 달리 저는 아이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들러 심리학을 배웠던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간병하면서 그때 배웠던 것들이 나중에 아버지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는 아들러 심리학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셨지만 아이를 대등하게 대하는 법은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아들러 심리학을 배우면서 저는 어머니로부터 이미 알게 모르게 인간관계를 맺는 법과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를 배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책을 부모님이 보신다면 뭐 잘난 척을 이리도 하는 게냐 하며 웃으시겠지요. 이 책에는 그런 제 경험담을 담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간병했던 제 경험을 통해 어떻게 하면 부모 자식 간에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부모님을 보살필 때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부모님을 간병하면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나의 결심을 늘 지지해 주신 어머니,
대학에 가고 싶으셨던 어머니는 여자가 무슨 대학이냐는 외조부님의 반대에 부딪혀 가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과도기였던 그때 어머니는 구 제도의 여학교에 다니고 계셨는데 전쟁 중인 상황 탓인지 학교에서 원월도를 이용한 무술을 배우셨다지요. 저는 내심 놀랐습니다. 어머니처럼 합리적인 사람이 정말 언월도를 들고 적군과 맞설 수 있다고 믿으셨을까 싶어서요. 당신이 겪은 바가 있어서인지 어머니는 자식이 원하는 교육은 다 받게 해주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중학생 때 비싼 값에 가정교사를 붙여주신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고등학교에 가려면 가정교사를 붙이는 게 좋겠다고 학교에서 추천해준 까닭도 있지만 우리 집이 가난한 것을 알면서도 저도 딱히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비용을 마련하느라 어머니가 꽤 고생하셨을 텐데 저는 왜 가정교사가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자식이란 원래 집안의 경제사정 따위는 잘 모르는 법이니까요. 제가 부모가 되어보니 자세한 집안 사정 같은 것은 자식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부모 마음을 잘 알겠더군요. 다만 그 가정교사가 교토대학교 문학부에서 불교를 배우고 있었다는 점이 부모님에게는 예상치 못한 복병이었을 것입니다. 직장인이셨던 아버지를 보고 자란 저는 그저 막연하게 나도 크면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게 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생님을 만나고부터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삶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불교를 공부하고 싶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대학에 들어갔다는 선생님. 그런 선생님의 삶을 동경하게 된 저는 그때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진로에 관해 별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변호사는 되지 마라 하고 당부하셨던 것은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인생의 뒷면을 봐야 하는 일은 하지 말았으면 싶으셨던 거지요. 변호사라는 직업이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선택한 상담사라는 직업도 어머니가 바라셨던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원하는 고등학교에 들어간 저는 철학에 푹 빠졌고 철학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면담하러 오신 어머니에게 담임 선생님이 철학책 좀 그만 읽으라고 하세요 라고 당부하실 정도였죠. 그러자 어머니는 아이가 원하는 걸 막을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당당히 말씀하셨답니다. 아버지도 제 진로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철학을 전공하겠다고 나서자 결국 난색을 표하셨습니다. 당신이 직접 반대하진 않고 어머니에게 안 된다 하라고 시키셨지요. 철학이 어떤 학문인지 이해하고 반대하신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아버지는 인생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폭포에 몸을 던진 철학자이자 시인인 후지마라 미사오 같은 분을 떠올리셨나 봅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의 들은 이야기를 생각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시신과 함께 집으로 돌아온 제 얼굴을 보고 아버지는 제가 어머니를 따라 죽는 것이 아닐까 두려웠다고 하셨거든요. 아버지로부터 철학을 전공하려는 아들을 말리라는 말씀을 들으신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애가 하는 일은 다 옳아요. 그러니까 지켜봅시다. 어머니라고 철학에 대해 알고 계셨을 리 없습니다. 다만 당신의 경험에 비추어 대학에서 무엇을 공부할지는 자식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지 부모가 정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하셨던 겁니다. 그런 일에 부모가 개입하면 만약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겨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자식은 모든 것을 부모 탓으로 돌릴 것입니다. 물론 자식의 인생에 부모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대학에 갈 것인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심지어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까지 자식 대신 결정하려는 부모가 있다는 것은 좀 놀랍습니다. 우리 애가 하는 일은 다 옳다라는 말을 들은 저는 잠시 주저되었습니다.
제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었고 가끔 저도 옳지 않은 선택을 할 때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철학을 배우고 싶다는 제 굳은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고 어머니가 제 결심을 지지해 주셨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여전히 저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어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아이들을 그렇게 대하고 싶으니까요. 뜻하지 않은 순간에 마주한 인생의 의미. 어머니와 저는 생일이 같습니다. 띠도 같아서 어머니는 저와 24살 차이가 났는데 다른 어머니들 사이에선 젊은 편이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몸이 움직여지지 않으시더랍니다. 전날 밤에 딸네, 그러니까 제 여동생네 집에서 늦게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기분 좋게 돌아오셨는데 말이죠. 입에서 나오는 말도 너무 어눌하여 스스로도 이상하다 느끼셨던 모양입니다. 어머니 딴에는 바로 병원을 찾아갔는데 의사로부터 뇌경색이라는 말을 들으신 겁니다. 저는 당시 뇌경색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어서 설마 어머니 나이 때 뇌경색이 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심한 두통을 호소하기는 하셨는데 갱년기 증상이라면서 병원에 갈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건강한 체질이어서 동생을 사산했을 때 말고는 병으로 누워 계신 적이 없었습니다. 간혹 한밤중에 의사를 찾으시던 아버지와는 대조적이셨죠. 병원을 멀리 하셨던 어머니는 주위에서 아무리 병원에 좀 가라고 해도 듣는 신용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던 어머니가 스스로 병원을 찾았고 뇌경색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겁니다. 그 병원에는 일반 내과밖에 없었지만 일단 입원을 하고 다음 날부터 재활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경과가 좋아서 이대로라면 금방 나아서 퇴원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신 어머니는 병원을 옮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그만 병이 재발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는 혈전을 노리는 약을 점적 주사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치료법이 없었습니다. 서둘러 뇌신경외과가 있는 병원으로 어머니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폐렴에 걸리셨고 결국 의식을 잃으시고 말았습니다. 저는 매일 18시간씩 어머니의 병상을 지켰지만 어머니와 대화는커녕 짧은 소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식을 잃으신 어머니 곁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 점적 주사가 끝난 것을 간호사에게 알리거나 어머니의 증상을 노트에 기록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미동도 없이 눈을 감고 누워 계신 어머니 곁에서 저는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대체 인간에게 행복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움직일 수도 없고 의식마저 잃었을 때 과연 살아가는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일까? 그때 저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연구자로서의 인생길을 걷기 시작한 저는 돈과는 연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명예심이 있었기에 언젠가 대학에서 교편을 잡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처럼 병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의식마저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고생해서 대학원에 들어갔건만 어머니를 간병하느라 강의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투병한 보람도 없이 49살의 생을 달리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6개월 후에 복학했지만 그때의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했던 인생의 철로에서 굉음을 내며 이탈한 것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는 더 이상 나이가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어머니와 같은 나이가 되었고 결국에는 어머니의 나이를 넘어 어머니가 경험해 본 적 없으신 50살이 되었습니다. 50살이 된 제게 남은 삶은 마치 미지의 땅으로 떠나는 여행과도 같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신 곳에 저 혼자 발을 내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나이를 넘어섰으니 난 이제 장수할 거야. 그런데 웬걸 50살이 된 지 몇 달 만에 저는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심전도 검사 결과지를 받고 심근경색이라는 병명을 밝히는 의사를 바라보며 저는 멍했습니다. 나도 어머니처럼 젊은 나이에 죽는구나. 몸을 가누지도 못하시던 어머니를 간병하고 있던 시기에는 제가 병원 응급실에 누워 옴짝달싹 못하는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에 대해 충분히 생각한 줄 알았는데 막상 제가 병상에 누워보니 또다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어머니에게는 보였는데 내게는 보이지 않았던 일이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정작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지키지 못했다.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입원하셨을 때 저는 매일같이 밤 12시부터 다음날 저녁 6시까지 18시간을 어머니 병상에 붙어 있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병원에 오신 아버지와 저녁 6시에 교대해서 보호자실에서 선잠을 자고 밤 12시가 되면 집으로 돌아가시는 아버지와 다시 교대했습니다. 입원 초기만 해도 어머니가 의식이 있으셔서 제가 그렇게 장시간 병원에 있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다만 때때로 어머니가 제게 생트집을 잡으시곤 해서 서운한 마음에 화가 나는 일도 잦았습니다. 학교에도 못 가고 있는데 어머니의 괜한 생트집에 속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그때는 무엇이든 이것저것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았구나 싶습니다. 하루는 제가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어머니께서 독일어 공부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학부 시절 어머니에게 독일어를 가르쳐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용한 독일어 교재를 가져다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알파벳부터 시작해 처음부터 다시 한번 도전하셨지만 결국 의식하는 정도가 떨어져서 끈기가 없어지자 도중에 포기하시고 말았습니다. 그러시더니 이번에는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읽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전부터 읽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하시면서요. 어느 해 여름 도스토옙스키에 푹 빠져있던 제가 밥 먹는 것도 잊고 밤낮 없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읽었던 것을 기억하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매일 어머니의 머리맡에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읽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의식을 잃으신 후부터 더 이상 제가 읽어드리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들을 수 없게 되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어머니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아직 건강하고 의식이 있으실 때 좀 더 많은 것을 같이 했어야 했는데 하는 마음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식을 잃으신 어머니에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겨우 용변이나 치우는 것 정도였지요. 그래서 하루 18시간씩 매일 병상을 지키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초췌해져 갔습니다. 대학원 동료들에게 뒤처지고 싶지 않은 마음에 병실에 그리스어 교재를 가져와 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체력이 따라주질 않았습니다. 조금씩 마음속에서 아우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앞으로 더 얼마나 계속될까? 지금 몸 상태라면 앞으로 일주일이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괜한 생각을 한 탓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은 아닌가 싶어 괴로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더라면 좀 더 사셨을지도 모르는데, 물론 제 생각과 어머니의 죽음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제 마음속 목소리가 어머니의 죽음을 앞당긴 것 같아 스스로를 책망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간병에 지쳐있던 어느 날 문병으로 오신 어머니의 지인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힘들지? 오늘은 내가 엄마 옆에 있을 테니 넌 보호자실에 가서 좀 쉬렴. 저는 그분의 호의를 고맙게 받아들이고 보호자실에 가서 부족한 잠을 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려 전화를 받았더니 어머니가 위급하니 빨리 집중 치료실로 오라는 겁니다. 서둘러 보호자실을 뛰쳐나오는데 주치의인 원장님이 허둥대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언제나 냉정하고 침착한 이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이미 회복의 여지가 없다는 말을 들은 상태였기에 사실 가족 모두가 어느 정도는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어머니가 위급하다는 말을 듣자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원장님의 눈에는 그때 제가 꽤 동요하는 듯 보이셨나 봅니다. 병실로 뛰어 올라가니 어머니는 이미 숨을 거두시고 난 뒤였습니다. 위급하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달려간 줄 알았는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렇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병실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어머니의 몸에 연결되어 있던 여러 개의 관도, 팔목에 꽂혀 있던 주사바늘도 모두 제거되고 몸을 깨끗하게 닦아낸 상태였으니까요. 매일같이 그 시간을 어머니 곁에 있었는데 정작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억울했지만 아버지와 여동생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물으셨을 때 고통 없이 가셨습니다라고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게 오래 병실에 붙어 있더니 왜 그땐 자리를 비운 게냐? 뭘 하고 있었던 거야? 라고 아버지가 혼내실 것만 같았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진실을 말했더라도 아버지나 여동생이 저를 비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학업도 중단한 채 간병을 해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 하셨을 것 같진 않습니다. 어쩌다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을 뿐 석 달 넘게 어머니 곁을 지킨 아들을 위로해주지 못할 망정 나무라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아버지 때는 임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온한 모습으로 돌아가시긴 했는데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의 모습에는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긴박감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불현듯 어머니는 그런 마지막 모습을 제게 보여주고 싶지 않으셨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인정하는 용기. 긴 시간 어머니 곁에 있으면서도 정작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한 저는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제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제가 어머니를 따라 죽는 건 아닐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제가 초췌했던 거지요. 그때 만약 아버지에게 죄송한데 너무 힘들어서 입원을 해야겠어요 라든가 입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머니 장례식에는 가고 싶지 않아요. 혼자 있고 싶어요 라고 했다면 아버지는 분명 제 말을 들어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도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해. 사람들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용서할 수 없어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을 만큼 지쳐 있었지만 장례식에서 상주 역할도 다 했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하지 못했으면서도 친척이나 어머니의 친구분들이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물어보시면 병의 경과부터 시작해 어머니의 모습을 세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어머니가 입원하셨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기에 어머니의 부고에 놀라 달려와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도 많아서 제가 울 수는 없었습니다. 어찌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크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만 신경 쓰고 있었던 거지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0년 정도 지난 어느 날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눈을 떴습니다. 집안에 옅은 어둠이 깔려 있어 새벽이나 저녁 무렵이겠구나 생각하며 누워 있었습니다. 조금 누워 있으니 가까운 방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래, 오늘은 어머니 장례식 날이었구나. 몇 개의 문을 지나 아버지가 계신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일어났니? 라며 쓸쓸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제가 집에 있는 동안 장례식은 끝이 나 있었습니다. 슬슬 화장이 끝날 시간이구나. 내가 가서 좀 가져오지 않으련? 그 정도는 제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갈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꿈은 제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꿈속에 나는 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실과 다르게 저는 아버지에게 장례식에 가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이지요. 현실의 나는 책망당할 것이 두려워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꿈속의 나는 장례식에 가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던 것입니다. 꿈이지만 아버지에게 본심을 전하는데 10년이나 걸린 셈이지요. 비슷한 시기에 저는 그때까지 자주 꾸었던 어머니 꿈도 꾸지 않게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꿈을 꾸는 것은 그 사람과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기 때문일 겁니다. 꿈속에 나오는 어머니는 고대 그리스의 도자기에 그려져 있는 사자처럼 사방으로 시선을 보내고 있으셨기에 어머니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쯤은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살아가실 때처럼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는 꿈은 한 번도 꾼 적은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꿈은 병원에서 오랜 시간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던 날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어머니는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라며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 꿈을 꾸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꾼 아버지의 꿈과 어머니의 꿈은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자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얼굴색을 살피며 본심을 말하지 못했던 것은 아버지를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았다기보다는 그 오랜 시간 어머니 곁에 있으면서도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한 것은 내 잘못이라며 아버지에게 힐책당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어머니 꿈을 꾸지 않게 된 것은 어머니를 위하여 제가 할 수 있었던 일과 할 수 없었던 일이 있었고 할 수 없었던 일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용기를 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네 인생이란 가끔은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지금의 저보다도 훨씬 젊은 나이에 병으로 돌아가신 것처럼요.